그 스페이스X 상장하기 전에 투자 들어갔던 물량 그 보호예수 풀리는 게 이번 8월 초 아니었나? 내일 모레 기준입니다. 아, 내일 모레가 이제 예, 한국 시장으로 할수 있나?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수급은 모든 절에 우선한다고. 이거 이제 장외나 벤처 기업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 상장하고 나서 보호예수 이제 팔 수 있는 그 기간까지 제발 좀 주가 좀 떨어지지 마라.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그 보호예수 기간이 좀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 게 미국의 그런 큰 투자자들 있잖아요. 큰 투자자들은 상장하잖아요. 저 공매도 하면 돼요. 그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제가 전 직장에 있을 때 그때 그 종목이 삼성바이오였던 것 같기도 한데 그 우리 고객분 중에 좀 급하신 분이 상장하고 기관 투자자시기도 했는데 거기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또 뭐 주식을 빌려가지고 공매도를 때리면서 락업 걸려 있는 게 6개월 락업이었다면 그걸 막 미리 빌려가지고 왜냐하면 들어갔던 공모가 대비해서는 먹었으니까 막 그걸 공매를 때렸다가 훨씬 더 올라가가지고 나중에 이제 후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는데 해외 이런 데는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락업 풀리기 전까지 정도 올라왔을 때 이번에 굉장히 그래도 밸류 잘 받았잖아요. 그죠? 상장되고 나서 한 2,500억, 2,500조 정도 갔었나요? 네, 그 정도 갔었던 걸로. 그러면 상장 전에 투자 들어갔던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적자나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성공적으로 데뷔한 거죠. 데뷔했을 때 열심히 주식 빌려가지고 저 때려버리면 돼요. 계속 때리면서 이익을 픽스 시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보통 보유수가 풀릴 때 되면 생각보다는 별로 안 빠져. 왜냐하면 미리 연락에 때렸으니까. 그런 수급적인 부분이 있는데 꽤 벤처 캐피탈리스트 물량이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것까지 확인 제가 못해가지고. 예.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좀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미국에 괜찮았던 기업들, 뭐 팔란티어 상장했을 때도 그렇고 우버 상장했을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쿠팡 상장됐을 때도 마찬가지죠. 근데 상장할 때는 엄청나게 이제 뭐 로드쇼도 다니고 붐업을 시키죠. 붐업을 시켜서 그게 벤처 캐피털리스트들이 먼저 투자 들어갔던 주주들이 그걸 또 요구하기도 해요. 하면서 열심히 IR 좀 해라. 엑시트 해야 되니까요. 엑시트 해야 되니까. 예. 그 로드쇼에서 나오는 장밋빛 얘기를 듣고 와, 이 주식 너무 좋아 보이네. 대부분의 미국의 혁신 기업들이 상장할 때 다 그런 주목을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런 거라는 거죠. 좋은 가격에 이제 팔아먹기 위해서 막 이렇게 펌퍼질을 좀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쿠팡이 처음에 상장했을 때도 100조 밸류로 이거 가격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혁신 기업이 상장됐을 때 상장되고 이 벤처 캐피탈리스트의 물량이 풀리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연락에 이제 때리거든. 워낙 이제 많이 먹었으니까. 상장할 때 보면 붐업을 하면서 많이 먹었으니까 연락이 때린다는 거죠. 거의 주식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상장하고 2, 3일 동안 와 올라가고 그러고 나서 쫙 빠지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쫙 빠지고. 그리고 특히나 이 스페이스X도 그렇고 예전에 팔란티어 올라올 때도 그랬고 실적이 안 나는 기업은 더더욱이나 조심을 해야 되는데 실적이 왜냐하면 결국은 이제 뚜껑 열어보면 뭐 지금 볼 게 없잖아요. 아직까지. 실적에서는 아직까지 볼 게 없으니까. 돈 써야 되는 상황만 있으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이 앨런 머스크의 팬심이 있으신 분들은 나는 그래도 스페이스X 이 주식은 또 갖고 있어야지 하면서 많이 사셨기 때문에 한번 보면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이 세 가지 사업부터 그죠? 예, 세 가지 상품입니다. 스페이스X하고 이 스타링크 그게 커넥티비티죠. 그렇습니다. 스타링크는 진짜 압도적이에요. 예. 압도적이. 지금 한 10,000개 이상 떠 있죠. 만개 저게 가까이 그죠? 뭐 2등하고 완전히 초격차니까. 예. 그래서 제가 봐도 이제 스타링크의 이 가치가 엄청난 가치라고 보거든요. 근데 우주 이것도 물론 좋기는 한데 딱 보면 이게 962 밀리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9억 6,200만 달러. 매출에서 5억 4,200만 달러 이렇게 적자가 예. 네, 그런 부분이잖아요. AI 쪽은 보니까 에비타로 보니까 그래도 이익은 나는데 AI 쪽이 지금 순서로 보면 제미나이, 엔스로픽, 오픈 AI의 챗GPT도 있고 이게 한 탑 5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스페이스X의 AI하고 또 하나가 어디죠? 메타. 네. 메타도 하고 있고. 근데 미국이 그동안에 보면 탑2 정도, 탑2 정도가 거의 클라우드도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클라우드도 아마존 압도적이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 열심히 쫓아가고 구글 쫓아가고 네. 나머지는 밑에 있거나 알리바바도 있고 뭐 이렇게 한데 탑2 안에 들어야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이 AI가 탑2 안에 진입할 수 있을까? 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지금은. 그러면 오히려 이 스페이스X가 하고 있는 AI는 저는 봤을 때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이 강력한 이 5개랑 막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5위 그룹 안에서. 그리고 스페이스 요 우주 쪽도 계속 이제 돈을 때리부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언제 투자를 하냐면 보통 22년도에 패드가 금리 올리면서 시장이 망가졌고 예. 그 다음에 25년 트럼프의 폭탄 관세 등등 해가지고 한 3년마다 보면 큰 시장의 조정이 올 때, 예. 조정이 올 때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일단 제일 많이 빠져요. 예. 팔란티어도 22년도에 뭐 7불, 6불 때까지 빠졌었으니까. 예, 저는 이제 보통 그럴 때 좀 많이 의미 있게 들어가고 내년 내후년에는 이제 좀 실적이 좋게 나오나 봤을 때 팔란티어도 23년, 4년, 한 3년, 4년 지나가면서 흑자 전환을 하고 작년에 4분기 연속 흑자가 나면서 S&P 500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스닥에 편입이 되고 그 다음에 S&P 500에 편입일 때 이제 폭발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예. 주가 상승이 폭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미국 투자에 있어서 미국 투자는 저는 한 2가지 스타일로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강력한 애플부터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이 강력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을 가져가는 방법 퀄리티 주식 그렇게 가져가면 아마존이 연평균 한 23%, 애플이 연평균 27%, 그리고 엔비디아가 연평균 한 70% 올랐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엔비디아는 새로운 영역을 열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데 이 퀄리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한 7, 80% 깔고 가면 거기서 한 20% 내외의 수익이 나오니까 그 레포트의 한 30%는 혁신기업에 투자를 하고 70% 퀄리티, 30% 혁신. 그러면 설사 30% 혁신해서 이 변동성이 심해가지고 뭐 좀 터진다 하더라도 퀄리티 주식에서 단단하게 깔고 가는 수익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혁신 기업에 들어갈 때도 너무 먼 거, 뭐 양자 컴퓨터 제가 옛날부터 양자 컴퓨터도 앞으로 3년 안에 실적이 나오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양자의 1등은 누구지? 1등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예. IBM이 그나마 양자 컴퓨터를 뭐 만들 수도 있고 뭐 한데, 저거 근데 돈이 되나? 아직까지는 뭐 3년 안에 돈 안 되잖아요. 예. 3년 안에 돈 안 돼? 그러면 난 다음에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할 때 살래. 약간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큰 낭패를 안 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뭐든지 인생도 마찬가지고 큰 낭패를 피해야 돼. 큰 손실을 피하지 않는 투자법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스페이스X도 그렇고 그 위에 AMD도 그렇고, 근데 AMD가 정말 최근에 주가를 보면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는 저 마켓에 그래도 AMD가 어떻게든 삐집고 들어가서 예. 그래도 그렇습니다. 좀 하고 있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예. 이 성장 잠재력 자체가 시장에서 좀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보다 더 올해 주가 퍼포먼스가 괜찮았고요. 엔비디아 같은 거 보면은, 엔비디아 보면은 이제 그 매출 증가율이 그냥 일정하잖아요. 근데 AMD 같은 경우는 25년 EQ에 한 31.7%의 매출 성장을 일으켰는데 이번에 50%. 그리고 이제 주요 요인이 데이터 센터 보시면은 좀 다소 후발주자인데 GPU 부분에서 또 전체 이제 가속기 부분에서 2025년 EQ에 14.3% 정도의 매출 성장률이었는데 데이터 센터 사업부가 지금 107%로 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모멘텀으로 지금 주가가 퍼포먼스가 좀 좋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그냥 세이프하게 뭐 퀄리티 비슷하게 투자한다고 하면 엔비디아인데 그렇죠. 약간 성장 모멘텀을 바라보고 한다. 그러면 이제 AMD 쪽으로 배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나 이제 차이가 많이 나서 과연 그 차이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업황 모멘텀은 상당히 강하게 보고 있으니까 그 업황 모멘텀에 대한 방향성 정도는 같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무님 얘기하셨던 것 중에서 이제 스페이스X의 AI 쪽 투자 관련 코멘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 코멘트 두 번째 보면은 컴퓨터 용량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6년 EQ에 1.4기가와트, 26년 말에 2기가와트 이상인데 27년 말에 그걸 다시 5배로 늘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1Q에 18.4빌리언, 거의 한 20빌리언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럼 올해 한 100빌리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네. 예, 그러면 이제 내년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려고 하는지, 그게 참 되게 이게 현실 그 실현 가능한가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년에 그 5대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그 캐펙스가 한 1트릴리언 정도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0기가와트라고 하면은 얼핏 계산해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 한 100빌리언 쓰고 내년에 5배 늘린다면 도대체 한 300, 400, 500빌리언 쓰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IB 쪽에서는 하이퍼스케일러들 할 때 테슬라를 요즘 끼워 넣더라고요. 너무나 그 캐펙스가 본격적으로 들어가니까. 그러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의 배팅인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기업 자체로 볼 때. 요 코멘트는 누가 한 거예요? 앨런 머스크가 앨런 직접 머스크가 했습니다. 직접 했어요? 예, 직접 했습니다. 왜 물어봤냐면 예. 머스크 타임이라고 있잖아요. 머스크 타임이 뭐죠? 너무 공격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앨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 시간은 곱하기 2 해야 된다고. 그래서 2030년에 테슬라가 2천만 대를 전기차를 팔 거다. 거기에 다 믿는 바람에 뭐 3, 4년 전에 테슬라 광분하면서 막 주식 사셨었잖아요. 우리가 좀 앨런 머스크 저는 너무나 존경하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정말 존경합니다. 걸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머스크가 얘기하는 거는 근데 머스크는 왜 이렇게 얘기할까? 본인은 하루 16시간씩 일주일에 얼마? 몇 시간? 80시간? 뭐
그렇게 일하니까 예. 본인이 일하는 속도로는 저게 다 가능하다고 하는데 밑에 직원들은 그렇게 일 못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스크가 얘기하는 거를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27년 만에 50기가와트. 모스크는 뭐 계산도 빠르고 열심히 하니까. 그러니까 10기가와트 해야 되는데 예. 아니 반도체 공급이 너무 적네 막 그러면서 이제 짜증 내고 막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냥 뭐 테라팩지 해야 되겠다 막 예. 그런 건데 27년 만에 10기가와트 저거 절대 못해요. 그러게. 1기가와트 늘릴 때 원자력 발전소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냥 저 전력 앞에 전력도 병목이고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병목이고 그래서 머스크 얘기는 걸러서 들어야 되는데 방향은 맞아요. 방향은 맞는데 스페이스X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 다 맞는데 좀 시간은 걸러서 들어야 돼요. 예. 자, 매출 1조 달성 시점도 뭐 좀 땡겨서 얘기하긴 했는데 네. 매출도 중요하긴 하지만 일단 이익이 그래서 언제쯤 이익이 날 건가 이런 거 이제 좀 계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 두 개 딱 이렇게 실적 발표 들어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졸트 보고서는 저는 예. 지난번에 753만 건이었고 이번에 745만 정도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735로 예. 구인 건수가 좀 줄었다는 거잖아요. 예. 건수가 네, 계속 줄었습니다. 고용 쪽은 계속 좀 안 좋게 나와야 돼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네, 고용 쪽 얘기는 계속 안 좋게 나와야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예, 저는 휴 다행이다. 그저께 또 ISM 제조업 PMI는 되게 높게 나와서 휴 그렇습니다. 잘 됐다. 그리고 유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져서 휴 다행이다. 그리고 미국의 필반 지수가 다시 강하게 이제 반등을 해줘서 또 휴 다행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리포트를 가져오셨는데 자, 반도체 밸류에이션 잣대는 언제 바뀔까? KB 김민규 연구원 자료네.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과 좀 비슷한 이야기가 어제 리포트로 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최근 한국 반도체 밸류에이션 논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나름의 생각을 적어봤다라고 합니다. TSMC의 사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는데 TSMC도 과거에는 한국 반도체처럼 오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실적이 좋아져도 할인을 받는 시황산업의 밸류에이션 논리를 적용을 받았었다. 이익률도 2000년대 초반까지는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황산업의 전형을 보여줬었다라고 하고요. 2010년 이후 이익률 하단이 올라가고 변동성이 축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2009년 AMD가 제조 부분을 분사하면서 파운드리 수요가 TSMC로 집중됐던 게 주요했다라고 하고요. 그렇지만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파는 시황산업의 밸류에이션 논리를 적용받지 않게 된 건 적어도 수년이 지난 2015년 이후였다라고 합니다. 멀티플의 수준 자체도 그 이후에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고요. 이 지점을 보면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은 호황이 부여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고 호황이 오고 과거와 다른 기대감이 생기고 그것이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하지만 진짜 밸류에이션 논리가 바뀌는 시점은 적어도 한 번의 다운 사이클을 확인한 이유라고 하고요. TSMC는 2011년에서 12년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지는 동안에도 이익률을 방어했었다라고 하고 사이클은 살아있지만 바닥이 예전보다 높다는 걸 시간으로 증명을 해냈고 그 이후 밸류에이션은 한 단계 올라선 바 있다. 이것이 리레이팅의 관문을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하고요. 한국 반도체도 다운 사이클은 언젠가 찾아올 텐데 그때 맞이할 가격 하락을 이전처럼 받아들이면서 이익률이 훼손될지 아니면 HBM이라는 고부가 상품과 LTA라는 달라진 계약 구조를 통해 가격을 만들면서 이익률을 지켜낼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래표를 보면 TSMC 멀티플과 주가 2015년 이전 차트인데요. 이 당시에 TSMC의 멀티플이 그전과 다르게 그러니까 2010년 전 10년도 이전에는 멀티플 등락이 굉장히 극심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2010년 이후는 제가 알기로는 이때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 6까지인가 칩을 만들어 주다가
아이폰 7부터 맞아. TSMC와 이원화 시켰다가 아이폰 8부터는 삼성전자를 아예 배제하고 TSMC 원밴드로 갔던 걸로 아는데요. 이러면서 이익률이 TSMC 급격히 좋아졌고 주가도 리레이팅이 확 되면서 주가와 밸류에이션이 모두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오른쪽은 TSMC의 멀티플 값이 2016년 이후라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으로 거래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밸류에이션을 보면 30배까지 고점을 간다가 있었고요. 어쨌든 레인지 자체가 대체로 요즘 보면 한 15배에서 25배, 15배에서 20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TSMC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전에는 멀티플이 저희 메모리 반도체처럼 등락폭이 굉장히 컸었다가 이제는 등락폭도 적어지고 절대적인 레벨 자체까지 올라가고 그래서 약간 퀄리티가 되게 높은 주식처럼 움직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오른쪽에 영업이익률에서 다 나타나는데요. 2007년 이전까지는 영업이익률의 연동성이 굉장히 컸었죠. 10% 초반 갔다가 뭐 영업이익률 50% 찍었다가 다시 10% 갔다가 뭐 이런 움직임인데 2010년도 이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30% 낮으면 30%대 높으면 이제 한 50%이 레인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런 구간을 삼성과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도 한번 거쳐야 되지 않냐. 그래야 밸류 리레이팅의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운 사이클 때 TSMC처럼 마진 방어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투자자들의 의구심이 많이 사라질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기대해야 되는데 당장 근데 주가에는 이런 거는 영향을 미치긴 어렵고 한번 다운 사이클까지 가야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화두를 던진 리포트네요, 보니까. 그것도 이제 TSMC랑 비교하죠. 네. 왜냐면 같은 반도체 업종이니까, 그죠? 이거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네.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화두인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TSMC와 같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지금 받게 되면, 그러면 지금 PER 얼마라고요? TSMC가? 지금 현재가 보니까 20배 정도입니다. 25배 언저리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이게 약간, 검은색이니까 색깔. 20배 네, 20배 정도. 내외. 아, 주가가 저거고, 하늘색. 검은색이 우측이니까, 예. 한 20배 정도다, 그죠? 야, 지금 이번에 뭐 3.5배까지 떨어졌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배를 받는다? 아, 꿈이다, 그죠? 꿈. 여기서 5배가 더 올라가야 되니까, 그럼 지금 주식, 삼성전자 하이닉스 무조건 사야죠. 5배 더 올라가면 삼성전자 이제 100만 원, 하이닉스는 600만 원. 그렇게 가게 될 건데, 중요한 게 있어요. TSMC가 그러면 왜 저렇게 30에서 50 사이에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낼 수 있었을까? 보면 점유율이 7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2등인데 7%예요. 7%. 그리고 최선당 공정은 그냥 독점이나 마찬가지고 90% 이상. 그냥 독점 기업이에요. 이 회사는.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고 계속 줄을 서시오 하고 있잖아요. 아유, 뭐 단가를 좀 깎자든지 그러면 제가 좀 바빴어요. 네. 뭐 그러면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뭐 이거지.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예, 지금 반도체는 메모리 거기에서 D램이나 HBM이랑 그다음에 낸드나 여기서 보면 점유율이 보면 뭐 삼성 30, 하이닉스 20, 그리고 HBM은 하이닉스가 50, 삼성 마이크론이 25, 25 뭐 여러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서 독점적인 확실하게 이 회사가 독점이다라는 거는 작년 재작년에 삼성이 HBM 못할 때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뭐 독보적이었잖아요. 그러면서 TSMC처럼 되나? 지금도 약간 그런 기대는 있어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요 세 회사만 HBM으로 약간 카르텔처럼 가면 그러면 가격을 딱 유지하면서 그죠? 높은 영업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번에 이익이 확 늘어난 거에는 이 범용 반도체가
하이닉스가 차지하는 이익이 꽤 큰 거잖아요. 한 80% 정도 됩니다. 80%나 돼요. 네. 그래서 오히려 하이닉스가 이익을 미스한 게 범용 쪽이 HBM보다 더 좋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범용의 영업이익률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말 그대로 이제 범용이니까. 거기는 상신 메모리도 지금 쭉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양적 메모리도 벌써 낸드에 13%나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범용 쪽은 지금 TSMC의 영업이 저렇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회도 있고 분명히 범용 반도체의 이 이익의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거 그런 부분이 다 같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가 얼마나 이제 TSMC를 쫓아가느냐. 그 다음에 HBM으로 확실하게 범용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던 구조가 HBM 쪽에서 좀 더 스무드해지고 그죠?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옛날하고는 저는 다르다고 봐요. 옛날보다는 굉장히 좋아졌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확인이 들어가겠죠. 앞으로 1년 반 동안 확인이 들어갈 거라서. 시장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저희 시장 플러스 3.85% 상승해서 출발했었고요. 현재는 4.51%까지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양봉 기대한다고 했었는데 결국은 막판 양봉으로 네. 무조건 틀릴 줄 알았는데요. 끝에 맞았습니다. 들어올리자. 그죠?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시장이 그렇게 미수 들어오는 선수들의 매도가 나온다 했잖아요. 결국은 오전에 그런 매도 다 받아먹고 오후에 쳐올린 거잖아요. 시장이 항상 보면 메시지를 줍니다. 코스닥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코스닥 플러스 1.82% 상승해서 출발했었고요. 현재는 0.95%로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도 3일 연속 적산병도 났고 해수앵커가 어제 마감 방송할 때 3일 연속 사이드카가 뭐 걸렸다고? 네, 코스닥이. 그렇죠. 네, 사상 그거는 처음으로. 사상 처음이라고 네, 사상 처음.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사상 처음 벌어졌다. 이러면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추세의 변곡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변곡점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적산병이니 뭐니 이것저것 많은 기술적 지표를 보는데 사상 처음 3일 연속 상승 사이드카가 걸린 거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시장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시초가 대비 살짝 밀리기는 하지만 조금 그래도 강세가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다라고 보고 근데 신중적으로 이렇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놔두면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네. 여기서 우리 기관 투자가들이 네. 여기서 주식을 못 산다? 네. 그러면 아니 저는 우리가 선수잖아. 선수. 현역 선수잖아요. 근데 축구 선수 우리 오늘도 저녁에 축구를 가요. 예. J2에서 뛰다가 온 선수가 지난주에 왔는데 진짜 잘 차. 진짜 잘 차고 고등학교 1학년까지 선수했던 선수도 오는데 고사. 근데 걔도 정말 잘 차. 프로도 아닌데. 근데 오거자. 네. 우리는 프로잖아. 그지? 주식업계에 우리 프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고민을 많이 했어. 배수 프로. 이 프로, 우리는 현역 프로인데, 그러면 일반 투자자랑 뭔 차이가 있나? 나한테 돈을 갖다 주면 뭐 1년 안에 300% 수익을 만들고,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건가? 근데 그 역대 지금 워런 버핏이든 뭐 피터 린치든 뭐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우리는 프로인데 어떤 장점을 갖고 있나?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이 밸류에이션을 할 줄 알구나. 저는 그 결론을 했어요. 밸류에이션 할 줄. 근데 되게 어렵긴 하잖아요. 주식이 보면 자산주의 있고 아까 뭐 성장주의 있고 이런 퀄리티 주식이 있고 거기에 적당한 PER은 얼마인지 이 반도체 N을 방금 KB 네. 김민규 N처럼 어떻게 여기다 어떤 잣대를 갖다 대는 게 맞는가? 그게 어려운데
그래도 보면 여기서는 사야 되고 여기서는 이제 좀 조심해야 되고 이게 밸류에이션 잣대를 갖고 있는 게 가장 큰 차이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자금을 집행하는 큰 기관들에 대해서는 큰형님들이라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 쓴소리도 많이 하고 예전에 보면 정통부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노련한 주무관님이 뭐 국민연금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그분이 국민연금에 있었다는 건 아니지만 보면 시장이 여기서는 패닉인데 딱 자금 집행해가지고 2시부터 기관 매수고 막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올린다는 거죠. 보면 그 노련한 데서 딱 자금 집행. 그런 모습이 있어야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 변동성 크고 저기 놀이터 외국인 파생하는 애들 입장에서는 놀이터예요. 놀이터. 쉽게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가 역할을 못하니까 우리나라의 거래량의 80%가 개인 투자자들이거든. 개인의 심리를 이용해서 들었다 놨다 하면서 파생으로 다 뽑아간다. 이럴 때 누가 지킴이가 돼야 되냐면 기관 투자가 해줘야 돼. 그런 얘기를 이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틀림없이 저는 들어온다고 봅니다. 그죠?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코스피는 지금 볼린저 중단에 딱 터치한 상황인데 이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을지 그 볼린저 중단이랑 21선이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 시초가 그렇게 높게 시작한 건 아니라서 양봉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양봉. 네. 왜 왕박사 왜? 아유, 이렇게 하다가 뭐. 의외다는 표정인데. 오늘 연봉 예상하시나요? 지금 저기가 21선에 지금 딱 네, 맞았나요? 네, 코스피가. 네. 자, 이럴 때는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을 봐야 돼요. 그죠? 주봉상에서 지난주에 밑꼬리 길게 달고 저렇게 밑꼬리 길게 달고 이거 뒤집어서 보면 윗꼬리도 길게 달았을 때 이게 이제 하락 추세로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으로 전환 신호이기도 하잖아요. 비석형. 거꾸로 보면. 지금 밑꼬리 저렇게 길게 단 잠자리형도 보통은 보면 추세 전환 신호로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주에 봉의 모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렇게 쭉 당겨놨는데 그 다음 주 시초가 낮게 시작해서 밑으로 쭉 빠지면 음봉 나오면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 지속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번 주에도 주초에 매물 소화하고 들어올리는 모습. 그러면 이게 추세 전환으로 볼 수 있고 이 일봉에서 거의 비슷한 모습이 나왔던 게 25년 4월이에요. 25년 4월 트럼프 폭탄 관세 때도 보면 밑꼬리 길게 달고 나오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 반등이 좀 더 이어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밀리면 좀 사야 되겠구나. 내 지난주에 도저히 괴로워서 다 주식 팔고 현금 들고 있는데 다시 사야 되나? 그리고 밑에서 사실 곧버스라든지 풋옵션 매수가 또 좀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마음이 좀 조급해지죠. 안 빠지네. 거기다가 미국이 신고가를 냈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미국 시장이 신고가야? 그러면 우리 시장 보고 깜짝 놀라면서 밑에서 주식을 파신 분들 입장에서는 다시 사야 되나? 이거는 좀 심리를 변했고 신용이 38조 그 정도였다가 28조까지 10조나 틀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틀린 거예요. 많이 틀린. 그래서 지금은 일봉도 중요하지만 주봉을 보면서 다음 주까지는 양봉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선희 모닝브리프 오늘 8월 5일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예. 자, 7월 말에 그런 이틀 연속 우리나라 시장이 서킷 브레이크 그렇게 걸리는 모습 보면서 좀 저희들도 좀 힘 빠지잖아요. 그죠? 힘 빠지죠. 네. 벌써 방송 댓글에 전문의 힘이 없으시네요. 그때 그랬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그죠? 항상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이 비례한다. 그거 하나 믿으면서 그런 위기 속에서 또 기회는 뭐가 있는지 이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하다 보면 이 변동성이 항상 그죠? 위기이자 기회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었던 또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폭염에 건강 유의하시고 계좌 관리 잘하시고 저희와 함께 행복한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